인문학교 연구교수 박현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9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팔레스타인 인물입니다. 네네. 야세르 아라파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야세르 아라파트는 어떤 인물인지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사크 라빈 총리와 시몬 페레스 외교장관을 얘기를 할 때 이 두 분들도 이 부모님이 전부 다 그 유대인 출신이어서 다른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서 이사크 라빈 총리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라파트 의장도 비슷합니다. 이분은 이제 부모님이 팔레스타인 출신이고요. 본인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총리 이런 분들과는 좀 약한 연배는 한 7년 정도 뒤인 1929년에 태어나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민족 의식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에 아주 젊었을 때부터 가담을 하고 결국에는 일생을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하다가 세상을 2004년에 떠납니다. 예. 근데 떠났을 때도 아직까지 이제 아라파트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독살됐다, 이스라엘에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는 아니라고 나왔는데 여전히 이 아라파트의 죽음은 이스라엘 모사드의 작품이다. 그런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떠들고 있습니다. 네. 그 팔레스타인의 독립운동가. 네네. 이게 그 일제시대 때 네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 네네.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힘쓴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쫓아내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일생을 보낸 분인데 이스라엘 쪽에서 봤을 땐 테러리스트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눈 바 있습니다. 네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다시 네. 건국이 됐고 네네. 동시에 그곳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땅을 빼앗긴 형국이 되고 말았는데요. 네네. 당시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상황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요. 그게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던 땅이고 오스만 투르크를 해체를 시키면서 이 지역을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공동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 영국이 이제 여기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라는 것은 없었고 거기에 이제 아랍어를 쓴 무슬림들이 주로인 우리가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땅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유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47년에 분할을 해서 좀 땅을 나눠서 살자고 그랬지만 그 안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후에 영국이 약속대로 철수를 하거든요. 그래 철수하는 날 이스라엘 독립 선언을 해서 국가를 만든 선언을 해버렸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전쟁에 들어간 거니까 팔레스타인은 그 지역에서 국가다운 국가를 한 번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 투쟁이라기보다는 일단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투쟁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팔레스타인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의지가 필요한 건데 그 의지보다는 주변 국가들이 이 땅을 뺏어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참 불쌍한 게 자기 땅에다가 국가를 못 세운 것도 억울한데 그 땅에 애초부터 국가를 세우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이 자기의 땅으로 그거를 복속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랍이 단결된 힘을 보여주지 못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할 일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미국의 편이라고 할까요? 네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네네. 좀 쓰여지는 그런 기사들도 좀 많은 것 같고 네네. 좀 객관적으로 이 팔레스타인의 억울한 입장도 있는데 네.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네네. 해요. 네, 이게 예. 제일 슬픈 거는 뭐냐면요. 이게 사실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로만 그 해버리면 흑백이 굉장히 불명해 버리는데 거기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팔레스타인 쪽에 잘못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기에 국가를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었고요. 이 의지라기보다는 그 분들보다는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땅으로 만들려는 주변 국가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의 그 국익을 앞세운 행동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위한 국가를 세우지 못하는 가장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양쪽에 다 치인 사람들이에요. 같은 아랍어를 쓰고 같은 종교를 주로 많이 믿는 아랍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들에게 또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주 안타까운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네. 있죠. 네. 그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뒤에 열리게 네. 되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하나가 되고 좀 화합을 해서 네네. 하나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다투지 말고. 사실 그게 중요한데 그게 불가능하죠. 워낙 이제 우리나라 사실 또 민주주의 국가의 힘이기도 합니다. 너무 네. 또 한 목소리만 나와버리면 또 전체주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반대의 목소리 나오는 건 또 건강한 사회 건강한 사회라는 점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평화는 힘 있는 자가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하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많이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는 분들은 좀 화를 내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츠하크 라빈이라는 그 이스라엘 총리를 높게 사는 이유가 이스라엘 훨씬 강자거든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였고 제안을 해서 같이 살아보겠다고 손을 내민 그게 대단히 용기 있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츠하크 라빈이라는 분이 암살을 당하긴 했지만 지금도 그분의 그 높게 전 세계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평화는 강자가 제시하는 중요한 강자가만이 제시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좀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자세가 이번 회담에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99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세 사람이죠. 네네. 이스라엘 총리 이츠하크 라빈, 네. 그리고 외교부 장관 시몬 페레스,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라파트인데요. 네네. 자,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로서 네. 이 아라파트도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서 다양한 운동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 오슬로 협정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릴 건 아라파트에 대한 그 이미지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아닙니다. 특히 뭐 아라파트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생긴 것부터 얘기를 해요. 독사같이 생겼다. 그래서 뭐 전혀 평화와 거리가 멀고 독사 같은 사람이 자기 본인이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사실 당시 오슬로 협정이 이르기 전까지 아라파트가 정치적 입지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아라파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하마스 그룹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이스라엘과는 대화가 없고 무조건 독립투정을 해서 싸워야만 된다라는 사람들이 강력한 좀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아라파트가 이 평화안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라파트도 사실은 뭐 정치적 입장이 어쨌든 간에 그 평화를 얘기한 건 대단한 건데 안에서도 배신자 취급을 받고 밖에서는 저거 위장 평화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했지만 결국에는 오슬로 협정까지 가긴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라파트의 용기도 대단한 거죠. 근데 워낙 아라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테러를 조종하고 사람을 죽인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욕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로서는 사실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라파트에게 한 용기는 높게 당연히 사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노벨 평화상을 이 아라파트에게 줄 때도 네네. 사실
이 노벨위원회에서 또 반대의 목소리가 그럼요. 있어서 네네. 이 과거에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을 어떻게 네, 노벨 맞습니다. 평화상을 줄 수 있느냐. 네네. 그러니까 그 노벨상 그 선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사퇴해버려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노벨상을 줄 수 있느냐. 참 딜레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그렇게라도 팔레스타인에서 그 살상을 멈출 수 있다면은 그거 진정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이요. 거의 100만입니다. 네, 100만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고향에 가지 못하고 난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만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바탕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오슬로 협정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고 이츠하크 라빈이 95년에 암살을 당함으로써 사실상 오슬로 협정이 휴지 조각이 되고요. 이 평화의 주역들이었던 아라파트라든지 시몬 페레스는 더 이상 세상에 없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그들의 그러한 평화의 의지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슬픔이죠. 네. 어쨌든 이 노벨 평화상 수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는 네.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지금의 평화인 것이고 이 지도자들의 용기에 이렇게 평화상을 수여한 건데 그래서 우리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네.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하면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한가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는데 교수님 가능할까요? 저는 근데 노벨 평화상을 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린다기보다도 이 노벨 위원회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참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참 전쟁 이후에 서로 계속적으로 종전 상태가 아니라 정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종식을 하고 평화 체제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 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서로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의 기운이 팽배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중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동이 좀 더 시끄럽기를 바랬어요. 중동이 시끄러우면 한반도가 그래도 조금 더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그 정도로 작년에 그 전쟁의 위험이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화가 이 한반도에 와서 우리 온 국민이 전쟁이나 이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조금 이번 회담을 통해서 초석이라도 다진다면은 더왈라이엇이 아름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어쨌든 종교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또 역사적인 문제든 서로를 미워하고 했던 마음이 큰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은 거잖아요. 네네. 앞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건 네네. 물론 건강하고 또 네네.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아직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네네. 또 북한 체제를 인정할 수 없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좀 불안감도 있는데 교수님은 혹시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혹시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요, 우리 정부가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면서 왜 평화가 이 땅에 필요한지를 설득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옛날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나라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나라에서 하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였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설명을 해주고 왜 이게 좋은 글인지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대자의 목소리도 줄어들 거고 많은 국민이 이게 가는 길이 맞다라고 인식을 하고 따라갈 수가 있을 거니까 우리 정부가 계몽주의 자세로 내가 맞으니까 너희는 따라와라 하지 말고 좀 더 이게 평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가를 국민을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설득하는 정부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그 남북 회담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그 남북 단일팀 할 때도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왜 갑자기 뜬금없는 남북 단일팀이냐. 그게 이제 너무 시간이 급박하고 필요하긴 했지만 설득 과정이 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 평화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리고 네네. 실은 이 정부보다도 사실은 네. 우리 종교가 이 평화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네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네. 하잖아요. 네네. 종교의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은 그 사람 그렇다고 우리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더 잘못됩니다. 아시다시피요. 네, 내 마음이 괴롭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대승적인 견지에서 내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 특히 종교인들이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서 종교인들 바라보는 시선이 옛날과 다릅니다. 아시다시피요. 예. 하도 나쁜 사건에 우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연루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2015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현명한 생각을 하고 평화로운 자세를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한테 제가 바랬던 것처럼 우리 종교인들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우리 종교인들이 계몽주의자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설득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길이다. 그래야지 평화가 좋으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설교하듯이 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종교인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왜 평화가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하더라도 그거를 감내하면서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종교인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로 종교 본연의 역할, 또 네. 종교 본연의 가르침을 네. 또 이렇게 상기하면서 이제 이틀 남은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평화를 영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함께 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교 넘어 아에서는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저자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팔레스타인 인물 아라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